여기 하나의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 은지가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언제나 붙어 다녔고 대학에 와서도 같은 기숙사 방을 쓰게 되었다. 기숙사 생활은 서로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나마 생활이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은지가 먼저 그것을 알아차렸다. 한밤중에 잠든 내 얼굴을 보고 누군가가 방 안에 서 있다고 말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꿈으로 치부하고 다시 잠에 들었지만 은지는 그 후로도 계속 불편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자다가 깨어났다. 그날도 방 안이 이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을 켜려고 손을 뻗었지만 무언가 내 손목을 잡아 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완전히 깨어버렸고 은지도 놀란 얼굴로 깨어 있었다. 우리 둘 다 그날 이후로 방 안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은지와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무당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기숙사 방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 존재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밤에 어떤 의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당이 준 재료들을 챙겨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우리는 무당이 준 그대로 의식을 치렀다. 촛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에 소금을 뿌린 다음 무당이 준 팽이를 돌렸다. 팽이는 몇 번이나 멈추다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때 무엇인가가 팽이에 걸려들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의식을 마친 후 방의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나 우린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다행히도 우리의 불안은 사라졌다. 모두가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새벽쯤 은지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비몽사몽 상태로 방 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은지는 왜 자다가 깨어났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설명했다. 꿈속에서 은지는 오래된 기숙사 건물 안을 돌아다녔다고 했다. 그곳은 우리의 기숙사와 많이 닮아 있었지만 분위기가 두려움을 자아냈다. 그녀는 꿈속에서 오래된 문을 열어보았고 그곳에서는 강력한 악영이 서려 있었다. 이후 우리는 기숙사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학교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오래된 기록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몇십 년 전 그 기숙사가 처음 짜졌을 때 한 여학생이 거기서 산채로 감금된 후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는 혼자 방 안에 갇혀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방이 바로 우리가 머무는 방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방 안에 서렸던 이상한 기운은 바로 그 여학생의 잔류였다. 무당이 준 의식이 그 잔류를 잠시 진정시켰던 것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방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학교와 협의 후 다른 방으로 옮겼다. 이후로는 아무런 이상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그 무시무시한 경험은 깊이 남았다. 은지와 나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사이에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우리는 기숙사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더 강해졌지만 그 밤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의 뇌 위에서 떠나지 않았다. 각기 다른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나는 은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는 친구의 기분 좋은 호들갑에 기댔지만 은지의 마지막 말은 나를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다. 너 그 방 있잖아. 아직도 누군가 살고 있을까? 아까 학교 가는데 거기서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이 있었어. 그때 그 기분 기억나?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그 기숙사 방의 문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방 앞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 몸이 소름 끼쳤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단지. 여느 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낸 민수는 지쳐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로가 몰려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침대에 몸을 던졌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며 민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한밤중 민수는 갑작스러운 휴대전화 벨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머리가 아직 깨지 않은 상태로 전화를 확인해 보니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받으려다 잠시 멈칫했다. 새벽에 전화라니 무슨 일일까? 내심 불안한 마음을 안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정적이 흐를 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수는 더욱 두려워졌다. 몇 초간 정적이 이어지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라야, 날 잊었니? 민수는 당황하여 목소리의 주인을 떠올렸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답이 없자 상대는 더욱 짓궂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곧 내가 알게 될 거야. 아주 가까이서. 전화는 끊겼고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잠이 오지 않던 그는 방 안을 걸어다니며 살폈다. 문이 잘 잠겨 있는지, 창문은 닫혀 있는지 확인하더니 안심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밤 같은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아무 말도 없었고 또 다른 날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심지어 어떤 날은 민수의 과거를 정확히 아는 듯한 이야기도 나왔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날 기억나니? 친구와 싸운 날, 그날 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 민수의 등골은 서늘해졌다. 자신 말고는 아는 이가 없을 사건들이 계속 언급되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전화로 인해 민수는 점점 피폐해져 갔다.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언젠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민수의 말을 믿고 그의 집 근처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그날 밤 전화는 오지 않았다. 경찰이 떠난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마치 자신들을 비웃는 듯한 상황에 민수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민수의 정신 상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매일 밤 받는 전화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며 그는 점점 미쳐갔다. 한밤중에 받는 정체불명의 공포 전화는 민수의 삶을 완전히 잠식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수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이제 나를 잊을 수 없어. 이 세상 어디서든 너를 지켜볼 거야. 민수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소리쳤다. 너 누구야? 도대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상대는 마지막으로 차가운 웃음소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온몸이 떨렸고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기에 충분했다. 그 후 민수는 전화를 받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번호를 새로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익명의 전화는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결국 민수는 그 공포 속에서 산속으로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여성이 민수가 살았던 아파트에 이사왔다. 첫날 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번호가 깜빡였다. 하하, 라야, 날 잊었니? 여성은 공포에 휩싸여 전화를 끊었지만 이후에도 그 번호로부터 이 전화를 피할 수는 없었다. 민수가 느꼈던 그 공포는 이제 그녀의 것이 되었다. 세월이 지나도 그 번호는 계속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공포의 전화를 걸었다. 누구나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상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네티즌이 실제로 겪었다고 주장하는 매우 섬뜩한 경험담입니다. 지난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곳이었지만 바로 그 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우리는 자연 속에서의 평화를 만끽하고자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민박집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친절하셨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우울해 보였죠. 방에 짐을 풀고 동네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 입구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할머니가 급하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절대 마을 북쪽으로 가면 안 돼요. 특히 저 오래된 폐가로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의 말을 뒤늦게 떠올린 우리는 북쪽에 있는 폐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북쪽에 뭐가 있는 거야? 친구 중 하나가 물으니 또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신 거겠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우리는 결국 서로의 부추김에 못 이겨 밤에 몰래 폐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주변은 점점 더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기온도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우리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폐가에 도착한 우리는 그곳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되고
섬뜩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담벼락과 썩어가는 나무문, 그 위로 덮인 검은 곰팡이들 이유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봐, 아무 일도 없잖아. 할머니가 괜히 겁준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선 이상한 기운이 마을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정적이 찾아왔고 정막 속에서 우리 중 한 명이 어느새 사라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당황하며 그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 친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그곳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우리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우리는 상황을 설명했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그 폐가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다가 결국 그 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집은 저주받은 곳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실종된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만 경찰 조사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일을 기억에서 지우려 했지만 폐가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모두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친구들과 오랜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실종된 친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중 일부는 종종 꿈속에서 폐가를 헤매며 사라진 친구를 찾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불안을 느끼며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폐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친구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마을에 도착했을 땐 그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계시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폐가로 다가갔을 때 우리는 그곳이 이미 철거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폐가가 사라진 자리에는 깨끗한 들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폐가가 존재했던 흔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날 밤의 기억과 친구의 얼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폐가 너머 어딘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이한 감각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중 누구도 폐가 이야기나 실종된 친구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에 무언가를 꿈꾼다면 그것은 바로 그 폐가와 친구의 기이한 실종 사건일 것입니다. 여전히 미해결된 이 의문, 그 밤의 비밀과 실종된 친구의 행방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학교에서 나오는 대로 친구들과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몇 잔 마셨다. 집에 돌아가기 전 친구들이 자주 가는 포장마차에 들러 야식을 좀 사가기로 했다. 포장마차 주인 아줌마는 익숙한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었고 우리는 소주 몇 잔을 더 시켰다. 시간이 흘러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주머니 속 휴대폰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끝내 집에 가는 길을 재촉하며 우리는 각자 한 잔씩 더 하고 꽃게 무침과 닭발을 포장하여 길을 나섰다. 다들 취기가 올랐지만 누군가는 내 길을 걸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에 가려고 했다. 나는 따로 떨어져 살고 있어 우리 동네로 가는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향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 다행히도 버스가 이제 막 도착하려고 했다. 버스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나 혼자만이 승객으로 있었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술기운에 졸음이 나서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버스가 흔들리면서 자꾸 눈이 감기고 있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내릴 정류장은 이미 지나버렸다. 황급히 버튼을 눌렀지만 버스는 이미 통로 끝에 서서히 멈추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니 주변은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다. 내가 사는 동네와는 상당히 다른 풍경이었다. 구식 건물들과 어두운 골목들이 길게 뻗어 있었고 어떤 가게들은 아직도 켜진 불빛이 없는 상태였다. 나는 휴대폰 지도 앱을 켜서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행히도 내 위치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주변이 너무 낯설고 어두워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길거리엔 거의 사람들이 없었고 때때로 거리에 개들이 짖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때
내 뒷목에 서늘한 기운이 스치며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 뒷걸음을 살짝 돌려보니 오른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것은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에나 볼 법한 복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너무나도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밀려왔고 나는 문을 두드리며 골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 골목은 매우 좁고 어두웠으며 길은 마치 미로처럼 복잡했다. 나는 정신없이 골목을 헤매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길을 잃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다시 아까 있던 그 골목으로 돌아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내 옆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침침하게 멀리 바라보는 듯했다. 내 마음은 쿵쾅거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어떻게든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녀가 손을 마주 모으며 나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손목을 잡고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했다.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이번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어느새 나는 집 앞에 와 있었다. 돌아온 뒤로 그 밤에 있었던 일들은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늦은 시간에 외출을 삼가기로 했고 그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의 모습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를 그녀의 모습에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